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시대를 초월한 자기개발 분야의 구루죠.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진짜 부자를 만드는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위 부유한 집안, 부유한 가문 같은 게 어느 나라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유한 집안이나 가문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 한 명이 낮은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집안, 그 가문이 있는 거거든요.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잘나가는 그 집안들도 사실은 모두 과거에 언젠가 힘들게 노력했어야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 집안이 되기 직전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죽어라 열심히 한 끝에 대대손손 호사를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영상 시작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그 어느 부자든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의 가속도가 붙어 막대한 부가 쌓이게 된 거고요. 우리가 보는 시대를 초월한 명저들에 자주 나오는 이 말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부는 물밀듯 막대하게 밀려온다. 여러분, 분명히 목표도 있고 원하는 삶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고요. 딱히 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목표도 없다면 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하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지긋지긋하다, 답답하다 라는 감정만 느낄 뿐이죠.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경로로 들어섰기 때문에 초입이든 중간쯤이든 그렇게 힘드신 겁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거든요. 행운의 여신도 행운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그 경로는 예쁘게 포장된 반듯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면 다행이죠. 보통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 같은 진흙이 사방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고 나아가실 때마다 진짜 힘겨운 그 신음이 단전부터 막 올라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자를 외치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막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기적의 수익을 올려보시려고 정말 별별 시도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으로 나아가는 연료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신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에 100% 헌신하기로 기꺼이 마음먹은 분들은 건너뛰기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분들은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지 같은 진흙밭을 기꺼이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헌신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표에 제대로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성공했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목표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저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축구 선수라고 평가받는 시카고 베어스의 레전드 월터 페이튼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월터 페이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에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매년 매 경기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내가 6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다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이용해 상황을 만들었고 목표에 접근했어요. 이건 미식축구 사업뿐만 아니라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이룬 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단언컨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과정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확 와닿는 말이 있죠. 상상을 이용해서 성공을 그리는 그 과정이 실제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즐겁다. 그리고 성공은 너무 재미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 저자는 어렸을 적 집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더 뼈저리게 느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 이 사회 구조에 대해 진짜 아무도 의심조차 품지 않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한 거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무려 1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7년 후 얼 나이팅게일의 눈앞에 성공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로 딱 6단어, 60만 개가 넘는 단어 중 특정한 이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바로 17년간 저자가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온전히 감싸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이죠.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얼 나이팅게일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종이다. 다른 종은 낯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낀다. 그들은 전적으로 본능에 통제되고 모든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므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인간만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유일한 상태로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체다. 이는 실로 놀라운 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이 그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면 다음 도착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원하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통제하에 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목표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잠재력을 모르는 걸 말하기에 앞서서 보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자신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한 거고요.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다. 그때 나는 분명 예전보다 더 개선되어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스스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5분,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첫째로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거의 다 그렇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니까 늦었다고 좌절하거나 한탄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8살 때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거든요. 그런데 괴테는 80대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어요. 괴테가 모차르트에 비해 망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괴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나이든 강아지들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말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M. 허친스 박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고 교육은 한낱 재주와 다르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변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서류함에는 자신의 가르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넘쳐났었다고 하는데요. 얼 나이팅게일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다, 막상 이런 일이 현실로 펼쳐지니까 오늘부터 내 스스로를 더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셨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80대 구독자님도 한 분 계셨었어요. 여러분, 딱 한 번이잖아요. 죽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딱 한 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7번 찾았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매료되고 몰입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곧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인간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란 걸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진짜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막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그렇거든요.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았어요.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진짜 살면서 더 잃을 게 없는 상황에 놓여서, 아니면 인생의 절대 멘토를 만나면서 정말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스스로 자기만의 답을,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표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부터 최선을 다해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혹은 목표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하게 되시면 심지어 이런 감정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좋아서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돈까지 번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생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러하다. 61세인 나는 인생의 지금 이 챕터를 가장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30살보다 40살에 더 행복하고 50살에 40살보다 더 행복하다.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그러니 이만하다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생각해라.
학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기억하는 방법을 배운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없는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루는 여러분이라는 우주에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그리고 그게 당연히 여러분이어야, 그렇게 여러분이 스타트를 끊어야 부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회원 전용이라는 굳게 닫힌 문이 여러분을 막아설 수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거절당해도 그때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잊지만 마세요.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생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말과 닭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가족, 자녀들, 부모님이 고통받길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최초가 되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어진 삶에 어떤 성취를 보탤 것인지 각자에게 달렸다.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 그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의 이미지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다. 부자들의 종잣돈은 8억 원 정도에서 시작했고 최소 종잣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살. 투자 방법은 거주용 주택이 많았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수요일의 대저택 소재 벌써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인데요. 알게 모르게 벌써 많이 지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이루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성공학 대가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정말 마음 웅장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얼 나이팅게일의 위대한 성공의 시작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이 곧 삶이다. 당신의 오늘을 가치 없는 것들로 망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얼 나이팅게일이 성공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이유는요.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한 결과 내놓은 공식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진짜 엄청나게 단순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간에게 의심은 늘 분노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지없이 무언가 시작해서 괜한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의심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니 이와 반대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비관론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항상 등장합니다. 그 영역도 정말 다양해요. 나라가 망할 거다. 자산이 폭락할 거다. 돈이 다가 아니다. 한계를 인정해라. 인간은 원래 안 변한다. 그러니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말고 그냥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이죠. 이에 대해 저자 얼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은 인류에게 경외심을 느낀다. 셰익스피어 역시 경외심에 사로잡혀 이런 글을 썼다.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고귀한 이성을 갖고 또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더 지나도요. 결국 이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은 의미 있는 것들이 됩니다. 저자는 말해요.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이 상상한 삶에서 실제로 살아갈 만큼의 용기를 내는 것이 성공이다. 한번 불씨를 일으킨 초의 불빛은 흔들릴지언정 약해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의 시그니처 멘트죠.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셨나요?
일어나자마자 든 생각은요. 지금 이 순간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것, 이게 진짜 특별한 하루거든요. 뭐 그날 꼭 대단하고 기록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자아는 단지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지금의 내 모습은 그냥 유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건 부모님 중 한 분을 닮았고, 그냥 이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린 결정들이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몸,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만들었고요.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몇 번이고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셋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시간은 아직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정말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저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재계의 리더들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쇠퇴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유독 기업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작 뉴턴이 물리법칙을 통해 증명해 보였듯이요. 움직이는 물체에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있죠. 사람도 똑같아요. 걸을 수 있으면 이제 뛰고 싶고, 뛸 수 있는데 이제 더 빠르게 뛰고 싶고, 산에 오르면 정상을 찍고 싶은 건 그냥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은 분명히 이런데 실제로 원하는 삶으로 인생 바꾸는 건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 잠재력에 신경 끄고 사니까. 그리고 신경만 끄고 살면 괜찮은데 셀프로 한계까지 딱 씌워놓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시드니 후드 교수가 두려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랜 관찰 끝에 인간은 인생의 풍요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층 커다란 박탈감을 느낀다. 네. 그리고 인간 잠재력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레너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악은 뉴스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 사회에 가장 널리 퍼진 악은 바로 잠재력 낭비다. 이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 친구와 형제, 우리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특히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셀프 한계를 씌우는 것에 대해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에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 잠재력을 빼앗기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악 중 가장 끔찍하고 흔하며 광범위하다. 보이지도 않는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고 믿나?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프로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말해요. 어떤 일이든 프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규칙을 익히는 것이다. 아마추어는 규칙을 모르며 더욱 심각하게는 자신이 규칙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아마추어는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아마추어는 성공 원인은 내면에서 찾고 실패 원인은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프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네, 여기 4연승을 기록한 풋볼팀 감독에게 기자들이 그 비법을 물었어요. 감독은 자신만의 뛰어난 비법을 막 자세히 늘어놓습니다. 성공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팀은 연패를 해요. 기자들은 그 원인을 똑같이 묻습니다. 감독은 비가 와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실패 원인은 외부에서 찾았죠. 이 감독의 마인드는 완전히 아마추어인 겁니다. 프로로 산다는 건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위 탓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다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원인을 나한테로 돌리면요, 내가 내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내가 나를 좋은 삶으로 이끄는 나만의 인생 규칙이 분명 있는데 이걸 깨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다. 이렇게 자기 가능성을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프로는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꼭 자기 기준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게 나오고 잠재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보통 기업들을 보면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성장 이런 식으로 많이 잡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기준이 있죠. 작년 아니면 지난달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더 하겠다, 이루겠다. 보통 이렇게 목표를 잡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진짜 원하는 만큼, 이걸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100만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3000만큼 이루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가 3000을 원하니까 올해는 목표를 3000으로 잡아야겠다. 이 방향으로 보통 가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비해 50% 정도만 더 잘해도 진짜 대박이지. 작년에 100이었으니까 150으로 목표를 잡아보자. 이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3000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그걸 매번 달성할까요? 거의 90% 정도 달성을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3000만큼 못하는데 그해 끝날 때 보면 한 2500 정도 했어요. 150으로 잡았으면 아마 저는 실제로 150 정도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현실적인, 상식적인, 논리적인 기준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의 경영 목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 개인의 목표니까 이거라도 제가 온전히 정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만큼 해서 올해 150이 아니라 2500만큼 하고 내년엔 이제 3000이 아니라 3만으로 목표를 또 잡고 이렇게 딱 5년이면 인생 바뀌는 겁니다. 5년 뒤에 남들 보면 200 정도 되는 목표 이루고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때 저는 10만, 20만 달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매번 5년을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본인 손으로 인생 바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면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5년이면 되더라고요. 네, 자기만의 기준 혹은 인생 규칙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 외의 모든 특징은 사실 돼지나 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저 내가 보고자 하는 세상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요. 불평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만큼 기회도 똑같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본 사람들이 이제 투자 공부를 하고 뭐라도 도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과거에 놓치지 않았던 일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과거에 놓쳐버렸던 기회에 유난히 연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을 매번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살면서 놓친 기회를 한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샤워를 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에 빠진다. 그러다 당신이 실제로 성취한 것과 이 나이쯤 됐을 때 성취하리라 예상했던 것의 간극이 엄청나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떠오른다.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젊은 시절 꿈은 전부 어디로 간 걸까? 이것이 바로 정체성 위기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연봉이 인상되고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간다. 젊은 시절의 꿈은 점점 옅어져 이제는 흐릿하다. 예전에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인 사람이다. 결국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진 셈이다. 사람들은 늘 뭐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뭐든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만 할 뿐 일을 해내기 위해 내놓는 것은 드물다. 배우, 작가, 지망생, 화가, 주부 등 직업의 종류를 막론한 모든 성취의 스펙트럼에서 성공한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주, 매달, 매년 그저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공들여서 씨앗을 심고 오랫동안 애써 키운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가 되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회, 똑같은 자유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신처럼 할 수 있다면, 당신처럼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구든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다. 당신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답을 찾았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네,
작가 해리 브라운에 따르면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의 덫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남들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거라는 가정이죠. 저자 얼 나이팅게일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뭔가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을 정의해버리는 특정 이념들을 아무 의심 없이 그저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의 덫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있고 차분하게 깊고 넓은 먼 바다로 항해하며 크고 작은 파도에 눈길도 주지 않는 커다란 전기 여객선인가? 산들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힘들여 노를 저어야만 움직이는 작은 배인가?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케이크를 굽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강하고 차분한 사람은 이 성공이라는 케이크를 매일 굽습니다. 쉽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따금 한 부분을 망쳤다고 막 엄청나게 걱정하거나 케이크 만들기를 때려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안에서 이 성공이라는 케이크의 레시피를 알고 있으니까 더 빠르게 가려고 요령을 부리거나 이따금 차질이 생기거나 심지어 하루 이틀 실패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부자 보고서가 있죠.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부자들의 종잣돈은 8억 원 정도에서 시작했고 최소 종잣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살. 투자 방법은 거주용 주택이 많았다. 나이도 그 방법도 막 유별난 점이 보이지 않죠. 최소 종잣돈을 모은 시기가 28살이라거나 32살이라면 허탈감이 올 수도 있는데요. 42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요. 결국 자기를 믿고 묵묵히 할 수 있는 걸 그냥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궤도에 진입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찰스 윌리엄 웬트는 인생의 성공은 재능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과 끈기의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 거대한 흐름 속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정말 큰 대형 빙산은요,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고 해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정도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빙산은요, 움직입니다. 해수면의 바람이나 물결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가 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해요. 우리는 눈으로 이 대형 빙산이 움직이는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지만요, 이 빙산은 움직입니다. 이 빙산의 움직임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리저리 부는 경제적, 사회적 바람, 외부의 자극 같은 것들과는 무관하게 목적지를 향해 그냥 나아간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어도 그저 나만 잘하면 된다는 프로의 마음으로 내 갈 길을 가는 것, 지켜보는 누군가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가면 마치 빙산처럼 일주일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같은 위도와 경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1년쯤 지나면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했을 거고요. 마치 빙산처럼요. 이게 바로 강한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 작년 한 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말인데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드는 불안함, 흔들림, 이걸 이해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연한 거니까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일했거나 오랫동안 계속 일하면 사람은 거기서 불만스러워지고, 반면에 너무 오래 쉬면 거기서도 불만이 생깁니다. A를 하고 있으면 A가 맞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B를 하면 A가 맞았던 거 아닐까? 이게 맞나? 또 불안하고 흔들리고요. 차가우면 뜨겁고 싶고, 뜨거우면 차갑고 싶은 우리 마음이 원래 이렇다는 걸 먼저 이해하면요, 좌절하는 걸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성장이 디폴트 값이라서요,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큰 역할을 해줍니다. 저자는 말하죠. 우리의 불안과 불만이 상당한 고통과 불필요한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동전의 뒷면과 같다. 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는 움직이고 일하고 살아가는 실제 세계, 즉 어찌 보면 냉혹한 현실 세계고요. 나머지 하나는 남몰래 살고 싶어하는 상상 속 세계죠.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요,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다 잃어버려서 아예 인생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습관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그러니 그냥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는요, 그 일을 매일 특정한 방식으로 그냥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죠. 커다란 운? 이런 게 아니에요. 저자는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합니다.
출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사이를 즐겨라. 네, 오늘이 곧 삶입니다. 기원전이죠. 무려 4,500여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각 중에 하나를 산스크리트어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전부예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이 하루가 진짜 내 거라고 말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오늘을 꾸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빙하는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을 겁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 올라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철에서 지겨워하면서요, 집에 도착할 때만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들 시간을 기다리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약간 뒤처진 상태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무기력하게 맞이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현재를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생각만 하면 돼요. 뭘요? 내 규칙, 내 생각, 내 결단입니다. 저자가 고령의 노인들과 인터뷰를 하면 다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제대로 살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저자는 말해요. 사람들은 대개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 삶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 이는 자동차를 사자마자 좌석에 커버를 더 씌워 원래 기본으로 있던 자동차 커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파는 것과 매 한 가지다. 소중한 하루하루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게 두지 마라.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운이 좋은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규칙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요, 힘 닿는 데까지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에 기꺼이 노력을 들이대 마음 졸이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곧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같은 태도를 가지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지 마라. 같은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운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만으로는요, 절대 진짜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성공을 정의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때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얼 나이팅게일의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들을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뻔한 말 같다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건 누구인가? 부모, 사회, 환경? 그렇지 않다. 이제 당신이 내린 선택,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습관, 매 순간 보여준 태도,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당신은 외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성격을 이렇게 정의한다. 주입되거나 각인되어 형성된 고유의 특징. 그렇다. 성격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당신이 매일 반복한 습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이 바로 당신의 성격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이 성격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마치 마술처럼 그 사람의 성격에 딱 맞는 운명을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좋은 성격이 좋은 운명을 만들고 나쁜 성격이 나쁜 운명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받을 보상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막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항상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잡는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더 큰 성공을 만든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행하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안 드는가? 그렇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성격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열심히는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남들은 운이 잘만 따라주는데 왜 나는 계속 꼬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직시하라. 문제는 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과나무를 평가하는 것처럼 하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삶, 당신이 마주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맺은 열매다. 그리고 그 열매를 키운 사람 역시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매일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저 사람은 빽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니다. 그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뿐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면 된다. 불평만 하는 사람 주위에는 똑같이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불행을 정당화한다. 그러다 결국 기회도 놓친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늘 배우려고 한다. 그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이 실패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무엇보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기회가 찾아오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운이 없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라.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꼬일 것이다.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면 결국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운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변해야 한다. 같은 태도를 가지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지 마라. 같은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운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지금 당장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수용성, 즉 문을 여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경험은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굳이 새로운 걸 배울 필요는 없어.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저런 의견은 필요 없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다. 한때 잘 나갔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안주한 순간 결국 도태된다. 당신은 어떠한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배울 것이 있을 때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가?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신은 스스로 운명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라.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는가? 당신이 얻는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오는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은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습관, 경제적 수준, 삶의 방식이 결국 당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가장 자주 어울리는 5명의 친구가 모두 월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벌 확률이 높은 금액도 대략 그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비슷한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되고 같은 수준의 기회를 접하기 때문이다.
반면 당신이 가장 가까운 5명이 모두 억만장자라면 그들의 생각, 투자 방식, 비즈니스 아이디어, 인간관계 등에서 영향을 받아 당신도 그 방향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만약 당신이 늘 똑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집이 없었고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때우고 남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늘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점점 스스로를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꿈도 목표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모임은 평소에 그가 접하던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두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말이 낯설었고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나랑 다르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 나는 내가 정한 한계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고민하는 습관, 과거를 탓하는 대신 현재를 바꾸려는 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고민하는 자세. 그는 더 이상 홈리스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돈을 모으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바뀐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속한 환경을 바꿨기 때문이다. 홈리스들과만 어울릴 때 그는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는 성공의 길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이다. 더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더 나은 기회를 원한다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 환경이 바뀌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좋은 경영자는 회사를 성장시킨다. 반면 나쁜 경영자는 회사를 망친다. 당신 인생도 똑같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어떤 회사에 3개의 부서가 있다. 2개의 부서는 매출을 잘 내고 있다. 하지만 한 부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이 적자 부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한다. 심지어는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부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회사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적자 부서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이 회사를 당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도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커리어는 쌓여가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한가?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일만 생각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배우자는 당신을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끼고 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다. 만약 당신의 가족들이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 없이 사는 법을 익히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돈은 벌었지만 몸은 무너지고 있는가? 월급이 올랐고 재테크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이 찾아왔다. 스트레스 때문에 늘 술을 마시고 체중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병원 검진 결과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나중에 제대로 관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가? 그 나중이 오면 이미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인간관계는 좋지만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즐겁다. 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이룬 게 없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면은 공허하기만 하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목표와 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남들 챙기느라, 인간관계 유지하느라 정작 나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얼마나 오래 방치해왔는가?
당신 인생에서 어디에 균열이 생겼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진 않은가? 작은 균열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가?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가? 몸은 한번 망가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돌릴 수 없다. 병상에 누워 후회해도 소용없다.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라. 언젠가는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문제를 방치할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인정하자. 당신 인생을 망치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더 이상 바빠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말로 미루지 마라. 인생이 나아지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나아져야 한다. 잊지 마라. 당신은 당신 인생의 경영자다. 사람에게는 몰두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삶은 단조로워지고 결국 무기력에 빠진다. 당신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 목표였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치열하게 공부했고 결국 명문대를 졸업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 몇 년 만에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로펌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에게 많은 돈, 멋진 집, 좋은 차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변호사라 불렀다. 그는 정말 자신이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왜 이리 공허할까? 출근도 일도 다 재미없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권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설렘이 없고 심지어 출근길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은 전처럼 잘하지만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다음 목표를 정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다. 일종의 목표 상실 증후군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 막 따라간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승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 그런데 이 목표를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공허함이 밀려온다. 승진하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직장인,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 창업해서 성공했지만 더 이상 동기를 찾지 못하는 사업가, 이들의 공통점은 다음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다음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소설가는 책을 완성하기 전에 차기작을 구성한다. 과학자는 연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는다. 기업가는 한 사업이 안정되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삶이 시들어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한다. 그리고 이것이 삶을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목적은 궁극적인 방향과 이유를 의미하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말한다. 즉 목적은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고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쉽게 말해 목적은 방향이고 목표는 과정이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이건 목적이다. 올해 안에 유럽 5개국을 여행한다. 이건 목표다. 결국 목적은 큰 그림이기에 추상적이고 목표는 실행 가능한 행동 지침이기에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목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엔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 이건 목적이다. 올해 안에 온라인 쇼핑몰을 론칭한다. 이건 목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쇼핑몰 대신 컨텐츠 마케팅을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 목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목표는 방향을 잃은 행동이다. 목표가 없는 목적은 실행력 없는 망상일 뿐이다. 정말 그렇다. 목표만 막 쫓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막힌다. 반대로 목적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갇힌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연봉 1억을 벌면 행복할 거야. 내 집을 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 이게 단가?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렇다. 목적 없는 목표는 공허할 뿐이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없다면 당신은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 내 가족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도록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며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돈을 벌어도 의미가 생긴다. 니체의 말처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선수들은 평생을 바쳐 훈련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금메달을 딴다. 하지만 이후에는 어떨까? 공허함에 빠져 우울증을 겪거나 은퇴 후 무기력을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들이 놓친 것은 목표 뒤에 있는 더 큰 목적이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메달이 목표였다면 그 다음에는 후배 양성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사업 성공이 목표였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혁신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공허한가? 그렇다면 지금 삶의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다. 목표만 쫓다가 목적을 잃었거나 목적만 생각하다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상태로 오래 머물면 당신의 삶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한 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목표 없이 살지 마라. 목적 없이도 살지 마라. 목적이 목표를 이끌고 표가 목적을 실현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불평불만을 습관처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회사가 불합리하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정부가 문제라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돈이 없다고 불평한다. 불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재밌어야 하고, 더 신나야 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쉽게 얻으려 한다는 데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 한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힘든 과정은 건너뛰고 싶고, 손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인생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쉽게 얻으려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된다. 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 진짜 부자들은 단기간에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수년간 배웠고 시행착오를 거쳤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기회 자체가 없었어. 내 환경이 워낙에 안 좋았어. 운이 따라주질 않았어. 그리고 자신이 바뀔 가능성은 완전히 닫아버린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널려 있다. 좋은 책, 강의, 지식, 기술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엔 관심이 없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운명과 환경, 우연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배움과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 무엇보다 불평한다고 바뀌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불평을 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되고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고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불평이 많아질수록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할 만큼 했다라며 합리화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더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질 뿐이다. 그렇다. 불평은 당신을 갉아먹는다.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무기력뿐이다. 인생에서 단기적인 편한 길을 선택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힘든 길을 가게 된다. 반면 어려운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쉽게 살아간다. 당신도 쉽게 살고 싶은가? 그럼 어려운 길을 먼저 가라.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순간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행복은 어떤 것을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좀 더 가깝다.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이 둘 사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때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채
행복을 미래의 어딘가에 있는 목표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당신은 어떠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가? 당신이 하는 일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과정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에서 온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행복은 나중에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지금 당신이 가는 그 길 위에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